올해 수능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미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 입니다. 민영쌤도 나왔고 스튜디오샵 크리에이터 희서 친구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윤도영 선생님까지 수시 관련 영상들 컨텐츠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 공감이 가지 않죠. 자, 왜 why? 이미 여러분들 수시가 큰 의미가 없고 정시 마지막 수능을 향해서 혈전을 펼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수시 관련 영상에서도 자, 몇몇 눈치 없게 보였어요. 그 친구들 위해서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통합수능 2년차죠. 약 100여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국어, 수학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시 관련 간담회 2명의 게스트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미미는 사실 입시 컨텐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두 분. 자, 먼저 국어죠. 0.5초 레드벨벳 예리. 자, 유리한 데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의정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매 훌리 이의정이라고 합니다. 엄매에 대해서 오늘 언급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좀 자신 있나요? 네. 100여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어에 대한 여러 단상과 공부법, 멘탈 관리, 그다음 생활 루틴 조언 이런 것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많이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물어볼 수 없죠? 타칭 래퍼 디핵 프로듀서 방시혁을 닮은 수학하는 땅우 채널 운영하고 있는 한상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상호입니다. 늘 익숙한 멤버 두 분과 정시 관련 간담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얘기하고 싶은 범주는 6월 모의평가 좀 되긴 했는데 7월 5일날 채점 결과 나왔는데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통합수능 2년차라서 작년과 좀 비슷한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그 밖에 조금 좀 특이점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 2023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있었던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엄매 쏠림 현상. 통계치적으로는 이제 작년 수능에는 이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이제 선택 비율이 3대 7이었어요. 작년 수능에는 30% 정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만 자, 올해 육모 35.9%. 거진 반올림만 거의 40%대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점점 이제 맞춰져서 반반까지 갈 확률도 있다고 보고 어차피 공부하는 친구들 위주로 하니까 그 이유가 좀 어떻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객관적인 난이도를 비교해보면 네. 화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엄매는 좀 무난하게 나오니까 왜냐면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등급컷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작을 풀었던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비문학을 너무 많이 푸는 느낌이래요. 이미 비문학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화작에서 그걸 떠안고 간 느낌? 그리고 화작에서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너무 이거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어렵고 언어 매체 그냥 인터넷 방송 BJ가 나와보니까 금방금방 넘어갔잖아요. 그 상황에서 등급컷까지 엄매가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화작은 좀 높게 나오고 그렇죠. 표준 점수까지도 언어 매체가 계속 높게 뜨니까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선 지금이라도 혹시 엄매 런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말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엄매에 대한 선호 영상이 좀 더 생기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화작 선택자비율이 높았던 게 어느 정도 엄매가 개념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네. 공부량에 대한 압박을 다른 과목에서 받는 친구들은 엄매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쵸. 공부량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엄매 공부 적정하다고 봅니까? 저는 한 달에서 두 달로 보긴 해요. 수능 문제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다 맞는 것까진 좀 무리더라도 네. 한두 개 내에서 선방할 수 있는 거는 한두 달이니까 또 여름방학 기점으로 한 번 넘어올 수 있는 시기는 있지 않나. 그럼 엄매를 한두 달 투자하면 확실히 엄매 잡고 시간도 잡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 이유도 되게 큰데 엄매가 좀 더 시간이 덜 걸려요. 화작 비해서. 화작은 그러니까 줄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 다 읽고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엄매 같은 경우는 줄이면은 11분 막 10분 이렇게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매는 글을 막 디테일하게까지 안 봐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풀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엄매에서 시간을 줄인 만큼 공통 과목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고득점을 받고 싶다 하면 엄매를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은 화작 난이도도 충분히 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엄매가 확실하게 한두 달만 잡아놓으면은 현장에서 시간 세이브적인 그 용이함이 엄청나기 때문에 확실히 매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애들이 퍼센트지가 어디까지 따라잡을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이슈가 좀 더 있습니다. 난이도에 대해서 학생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국어 난이도가 작년 수능 너무 어떻게 크게 맞았어요. 사실은 국어 때문에 연수하는 친구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번 육모도 타격이 굉장히 컸다. 뽑아서 풀어본 친구들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작년 수능급의 어려운 난이도였다. 만점자가 28명이었어요 작년 수능 때. 그런데 올해가 59명. 그러니까 100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전국에 100명이 안 돼요 엄매가. 근데 진짜 완전 이해해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너무 어려워졌어요 시험이. 우리 세대 때만 해도 1등급 100, 98, 96 이렇게 떴잖아요.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난이도를 조금만 올려도 확 어려워지고 조금만 내려도 확 쉬워지니까 그렇죠. 완전한 예측은 좀 어려워도 어쨌든 이제 지금 계속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계속 어려울 만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6월이 어려우면 9월이 조금은 떨어지고 다시 이제 거기서 수능이 반등되잖아. 어려워지거든요. 올해 수능도
어렵다고 일단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럼 국어리 더 쉬운 게 오히려 이거 완전 악재가 될 수 있겠네. 그쵸. 보통은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뭔가 저희 때는 무조건 좀 100점을 받고 98 이렇게 와야 된다. 상위권이라면 이렇게 그렇지. 해야 된다는데 지금은 상위권들도 100점이 안 나오는 시험이에요. 극상위권들만 100점 받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학원 검사할 때 너무 애들 한 지문을 정해놓고 가. 잘못 정하면 이제 잣되는 거야. 약간 겉보기에 쉬워 보이는데 막상 풀면은 겁나 어려워. 막 그런 지문 있고 막 겁나 길어. 막 융합형이야. 너무 길어서 포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할만해. 쉽고 막 페이크 지문이 많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선택 잘못했다. 점수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전략이 완전히 극상위권 아니면 시간에 다 푸는 것보다는 내가 풀 수 있는 거라도 다 맞는 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고시 같은 시험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점수를 위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다들 그런 느낌이야.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부담이 줄면서 더 오히려 잘 봐요. 친구들이 시간에 다 풀려다가 그 압박감 때문에 다 못 읽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해놓고 풀 걸 확실히 여유롭게 봐라. 문제들이 좀 괴랄해진 측면이 수능 국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 난이도가 이 정도로 높은 가장 큰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영어도 절대평가가 됐고 지금 변별력을 국어랑 수학으로 줘야 되는데 수학에서 이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는 같은 논리이긴 한데 네. 진짜 통합형 수능이 정말 큰 이유로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합쳐지면서 네. 수학 고득점자들이 지금 표점을 너무 다 가져가. 1등급 컷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잖아요. 우리 때 막 거의 그렇지. 92 그랬었는데 지금 뭐 적어도 막 84 18 이러는데 그러면 수학 만점자 받는 애들이 너무 표점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국어가 1등급 컷이 막 90, 뭐 6, 94 이렇게 나오면은 수학을 1등급 받고 만점 받는 애들이 표점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전교등수 높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수학을 엄청 높게 내면 돼요. 왜냐면 다른 과목은 평균이 막 70대인데 그러면 70에서 잘해봤자 100점이잖아. 그렇지. 근데 수학 평균이 40점이야. 그럼 수학을 만약 100점 맞으면은 걔네는 진짜 전교 등수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전설이 되는 거죠. 수학 때문에. 수학 잘하면 너무 유리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국어도 좀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을 해요. 국어를 진짜 잘하는 애가 있고 수학을 진짜 잘하는 애가 있는데 얘네가 좀 맞아야지. 일리가 있는 게 이과제 상위권들은 수학이랑 과탐은 다 잘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들의 변별력은 국어에서 오거든요. 그렇지. 진짜 요즘 과탐 선택 비중 되게 높잖아요. 그치. 과탐 선택했던 친구들이 문학이 약하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다 달라요. 자기가 강하고 약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학 과탐 쪽에 쏠리지 않기 위해서 국어를 어렵게 내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굉장히 좀 매콤하거든요. 거의 이제 지문을 뚫어낼 수가 없는 현장에서 압박감이 상당할 텐데 어쨌든 이런 난이도가 어쩔 수 없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시 구조도 저희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수학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 수학은 단연코 미적분. 야 이렇게 양 많고 어려운 과목을 애들이 이렇게 많이 뛰어드나 좀 이하가 그 6월 모의고사 리뷰 때도 거의 안타까운 과목으로 인트로 때 소개가 됐었는데 통계치적으로 작년 수능이 39.7%로 40%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 육모 때는 미적분 선택자 비율 42.8%. 거의 뭐 이러다가 확 통을 넘겠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유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쏠림 현상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말해주자면 첫 번째, 비하를 안 하시는 강사분들이 꽤 많아지고 계시죠. 비하를 아예 안 건드는구나. 수강생도 모집도 안 되고 그쵸. 애들이 그러니까 많이 선택도 안 하고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야. 가성비가 안 나오지. 샌들 입장에서도 기적이나 확통 거의 대부분 하고 비하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컨텐츠도 많이 안 나오고 기하가 없네? 그냥 그럼 미적하지 뭐. 비하 과목에 대해서 제공되는 컨텐츠 양도 부족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수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과목들의 문제예요. 비하 작년 수능에서 6월 9월보다 상당히 어렵게 나왔고 그렇죠. 안 그래도 마이너한 과목이 더 마이너해진 느낌이죠. 너무 인원이 적어져가지고 비하를 선택하면은 약간 홍대병 취급을 당하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서 이제 좀 우월 의식이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6월 모의고사 때 안타까운 과목이 됐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위권 친구들한테는 양이 적다 보니까 추천을 또 해준다고 들었어요. 전 지금도 아직도 비하를 추천을 해줘요. 뭐 중위권 이하의 이과 학생들한테는 비하 괜찮다 하는데 근데 좀 기하가 선도망하기가 좀 쉽죠. 내용이 되게 괴랄하게 나오고 그래프 막 되게 어렵게 나오니까 야 기하 그래프 봐라. 기하 할 과목이 아니다. 이간질 당하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배워보면은 딱히 막 그런 건 없거든요 사실. 선택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버리니까 선택 자체로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 거예요. 이제 확통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취업난이다 뭐다 해가지고 문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 것도 있고 확통을 선택할 수 있는 어쨌든 갈 수 있는 대학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그쵸. 우리 입시 커뮤니티 위주로 문과 혐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럴 바엔 그냥 이과 하자. 어차피 수학도 똑같이 등급 매기는데 몰라 그냥 이과 할래 하는 애들이 기하를 선택하진 않죠. 스포자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수학 해볼까 하는 친구들이 미적분 쪽에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수학도 수능
최고 표점을 저희가 안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정말 좀 또 신기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치가 계속 1등이었어요. 그러나 와 수학이 기가 막힙니다. 작년 수능 때는 최고 표점이 미적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수능 때 무려 미적분 만점자는 2,702명 중킬로 위주로 나오면서 최상위권 친구들이 오히려 호재가 되면서 그런데 기하올리가 여기까지? 이거 나 깜짝. 자, 올해 육모 때 최고 표점은 미적분이 아니었습니다. 확률과 통계도 아니었고요. 기하였어요. 땅우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하 만점 표점이 1점 더 높다고 해가지고 예. 기하가 더 좋은 과목이다? 이거는 정말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약팔이 하는 거고 완전 똑같은 논리로 작년 기하가 수능 때 어렵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기하가 나쁜 과목인 건 또 아니잖아요. 무조건 좋고 나쁜 선택은 없고 본인한테 맞는 선택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기하 표점이 1점 오른 사실은 그냥 작년에 수능에 기하가 좀 더 어려웠다는 이유로 허수들이 미적으로 좀 많이 더 빠졌다? 저는 단순하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랬으면 평가도 조금 놀랍겠네요, 사실은. 모든 과목을 똑같이 맞추겠다는 것이 평가의 신념인 건 맞지만 야, 기하가 넘어버렸네? 기하가 이게 최고 표점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수학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자 6월에 13명이에요. 미적 만점자 합해도 뭐 1000명이 안 됐었으니까 그렇죠. 작년 수능보다는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기하 표점이 최고 표점이 나왔다고 해서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유가 되기에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전국에 13명 있어. 그래 수능은 뭐 무조건 역전? 하겠 모르는 게임입니까? 그게 그걸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유의미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막 항상 막 갈구하고 희망하는 진짜 탑 메이저 의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만점 받으면 되는 거지. 그 미적 선택하든 기하 선택하든 그렇죠. 아무런 상관이 없다. 표점 차이에 오히려 평가원은 우리보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확통은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좀 개인적인 의견은 좀 붙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돌아본 2년차 통합수능 저희가 국어와 수학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자 100여일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자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정시 파이터 친구들이라고 해서 논술을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논술을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날 논술인데 수능 끝나고 수능장 끝나고 와가지고 롤하다 급하게 밤에 학교 사이트 다운받아가지고 최근 그거 인문 논술에서 풀고 가. 그게 국룰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이 정시 치타 파이터들은 100일 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어떻게 책장에서 공부를 이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근데 여러분들 한 번에 전체 딱 박아가지고 모든 등급대로 공부법을 얘기하기에는 멘트는 다 허수 멘트가 돼요. 왜냐면 1등급이 지금 해야 될 행위와 5등급이 해야 될 행위는 사실은 너무 괴리가 너무 있죠. 다르죠. 그래서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으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하위권 기준을 자뭐 육모에서 평균 등급 5등급 대. 자 이보다 성적을 더 높여보겠다. 자 국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등급이 1등급 되는 거랑 5등급이 3등급 되는 거랑 후자가 그치. 무조건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하위권 친구들이 왜 점수가 안 나오냐.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안 해서. 두 번째, 몰라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제일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고 하시면 돼요, 사실. 아마 맞히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일단은 맞힐 수 있는 것들부터 집중적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근데 보통은 이제 5등급 이하면 선택 과목도 흔들릴 확률이 높아요. 엄매보다는 화작을 추천하고 근데 화작 아마 여러분들 풀면 막 20분 넘어가고 두세 개, 네 개씩 틀리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화작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비문학까지는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통 과목을 정말 많이 못 봐요. 그 정도에 한 장을 빼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기분 나빠. 에이씨 뭐야 이거. 어차피 안 풀려 있어. 뭐 문제 짜증나 생겨서 하면서 빼도 사실 이제 무방하다 시간상. 화작은 노력의 영역으로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이 등급대인 친구들은 재능을 지금 운운할 때가 아니야. 재능의 영역은 저기 최상위권들. 그렇지. 그 이제 100점 맞냐 아니냐 그게 이제 재능 영역이고 네. 5에서 3 가는 건 노력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당장 하셔야 될 게 화작 기출부터 한 20개 푸셔야 돼요, 진짜로. 교육청 평가원 그냥 해가지고 20개 풀면 유형이 이제 그 안에서 돈단 말이에요. 교육청까지. 근데 오케이. 요즘은 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사설도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뭐 5등급도 약간 사설? 기출이 좀 더 난이도가 내려가니까 어쨌든 사설로 이제 고난도를 대비를 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이제 순서상 기출을 하고 사설. 일단 그럼 통합수능 작년 그 세 세트하고 작년 6구 수능 올해 6구 요게 일단은 기본이 네, 되겠죠. 메인이죠. 이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항상 사설보다는 그래도 기출을 먼저 그렇지. 돌아야 되죠. 거의 제대로 안 했을 확률이 높다. 하는 게 맨날 이제 기출 개념인강 하나 이제 신청만 해놓고 한 1, 2강 들었어. 내가 봤을 때. 문제집 그냥 사놓고 이제 중고장도 팔고 있어. 가슴을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한 순간이 있는가. 그 성찰. 어. 문학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제발 버리고 목표를 잡아서 하나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택도 그렇고 뭐 고전 뭐 하나라도 제대로 지금 해놓은 게 없을 확률이 높다.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타겟팅을 하는 거죠. 100일이 남았으니까 한 30일 목표를 세워서 30일에 화작은 끝내겠다. 좀 목표를 작게 설정해야지 언제 100점 맞지? 하면은 이거는 택도 없어요. 이 친구들이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게 나는 4개 문제가 나오면 막 3, 4개씩 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틀린 거 아니야? 언제 다 맞냐고 막 짜증을 내요. 자기 결과를 보고도 자기 스스로 화딱지가 나서 못 해버리겠네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항상 가져가야 될 마인드가 뭐냐면 하나라도 맞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느껴야 돼요. 예를 들어 4개 중에 4개를 다 틀렸어. 그러다 만약에 하나를 맞고 3개를 틀리면 발전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4개를 틀리다 갑자기 다 맞는 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발전한 건데 그걸 안 보고 왜 난 3개 틀리지 아직도? 막 계속 스트레스만 받아. 그러니까 때려치죠 중간에. 그러니까 슬럼프가 계속 오고 빨리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돌고 도는 악순환의 쳇바퀴에서 못 벗어나니까 자꾸 더 힘들어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이제 못 챙기는 거거든요. 진짜 손톱만큼이라도 발전하는 것에 기쁨을 느껴야 된다. 왜냐면 공부가 좀 재밌고 성취감이 있어야 더 하기가 좋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안 느끼고 자꾸 일상에 너무 스트레스만 받으면 사실은 내가 3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 1, 2등급만 바라보다가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다. 왜냐면 이제 5등급 이하는 제가 장담하는데 100일 해도 3등급이 나올 수가 있고 2달, 3달 만에 4, 5등급에서 2, 3등급 받는 사례는 꽤나 많아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예를 들어 합법과 장문 아니면 고전이 약하거든요. 진짜 딱 타겟팅을 해서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걸 가져가면 욕심 너무 크게 갖지 않고 해서 2, 3등급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또 시간 세이브가 돼서 현장에서 비문학도 한 몇 선지라도 좀 더 도전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운 좋으면 찍어서라도 뭐 맞히는 거고 그렇죠. 그래도 2등급 받는 거고 진짜로. 실력이지.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3등급 막 올라? 그러면 좀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선순환이야. 일단은 빨리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거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런 등락의 사례가 있습니다. 5등급 이하도 2, 3등급으로 점프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큰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내가 9월 모의평가 전에 선택 과목 한번 다 맞아보자 이런 식으로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성취감으로 이어진다면 천천히 오히려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성취감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학은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방금 유리쌤 말 들으면서 네. 되게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슬럼프라는 게 사실 못하는 애들은 그냥 계속 스트레스야. 못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막 문제도 덜 풀고 싶고 그냥 강의만 듣고 싶고 이런 건데 본인 스스로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아니라 인강쌤들이 어디에서 유명해져가지고 인강을 찍는 거예요. 보통 교육 듣고 대치동에서 유명해서 인강으로 그렇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치동이 어떤 동네예요? 정말 많지. 1등급을 이제 만점으로 가는 이제 커리를 하는 분들인데 거기서 듣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같은 이제 뭐 3등급, 4등급, 5등급 친구들이 보통 아니에요. 그분들의 메인 커리는 그런 등급대 친구들을 위한 커리인데 네.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맹신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 무조건 오른다. 그건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뭐 실전 개념이니 뭐 엔제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개념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또 이제 개념 무쇠 분들도 많거든요. 개념해라. 뭐 개념만 하면 3등급까지 나온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자, 수능 직전 날까지 개념을 해요? 수학을 잘하는 분들이 수학 교육과 가가지고 강사하면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게 안 된다고요. 그렇죠. 개념만 듣는다고 문제 안 풀린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나 분명히 그 수학 시간 되게 많이 투자했는데 공식도 외우고 이렇게 몇 개 쉬운 건 풀어봤는데 수능 문제 오니까 야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런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은 개념 강의만 듣고 본인이 문제를 안 풀어요. 공감해 완전 주시는데 공감 진짜. 하위권들의 그 쳇바퀴가 있어요. 예. 벗어날 수 없는 문제를 본인이 풀고 싶은데 못 풀어. 소위 말하는 샌드오프니까 답답해. 샌드 그러니까 문제. 뭘 해? 강의를 들어. 강의 들으면은 풀 문제도 화무대 이해가 돼. 이거 너무 막 시원한 거야. 혼자 내 실력은 샌드오프인데 손주쌤 막 킬러 막 30분 문제 나를 이해를 시켜줘. 계속 강의만 보는 거예요. 본인이 풀 생각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실물리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한 문제를 제대로 풀 시간 하나도 없네 얘네가. 그러니까 고등급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제발 쌤만이라도 제대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 쌤 굳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쌤 뭐- 유형 문제지. 근데 이제 풀 때 본인이 그 쳇바퀴에서 벗어날 만한 방법은 만들어야 돼요. 좀 효율적으로 풀어야 돼요. 내가 이거 풀다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지 않게.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쌤을 푸는데 한 장에 막 3시간씩 이렇게 걸려. 진짜 하기 싫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답지 보지 말라 그런 소리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답지 무조건 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쌤 같은 유형 문제집 푸는데 안 풀리면 5분도 고민 안 해야 돼요. 답지 볼 때 그냥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답지 접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몰랐던 거구나 하고 이 부분 체크하고 바로 다시 돌아오라고. 속도가 나와야지 이게 재미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재미없을만 해요, 그런 친구들은. 그렇죠. 아니
지금 수능 100며칠 남았는데 그렇지. 내가 하고 수원 있는데. RPM 사가지고 3시간 동안 한 장 풀었어. 그렇지. 재미가 그렇지. 있겠어요? 그런 거를 없애는, 효율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게 국어와서 약간 다르네. 국어는 5등급이어도 어떻게든 화작 최근 기출 한국말이니까 그래도 읽어서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는데 이게 수학은 수능 그래도 비스무리한 거 풀고 다 하고 싶은 열차에 그래도 근데 그 열차 타고 완전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안 이게. 돼.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개념만 하는 것도 오히려 문제다. 개념만 하는 것도 문제고 예. 실전 이제 개념만 하는 것도 문제고. 둘 다 해야 돼. 제가 40점대일 때 땅호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했거든요. 제가 문과긴 했는데 네. 막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해설지를 똑같이 옮겨 적었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히는 부분이 딱 생겼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강을 다시 듣고 다시 문제를 풀러 왔거든요. 아, 그러면 좀 진도를 나갈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주일에 막 300문제, 500문제 이렇게 푼 거예요. 계속 양을 늘려서. 그때 성적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한 40점이 올랐어. 이게 답지를 보고 베낀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가 오히려 기존의 수학 공부 관련 어떤 방법에서 좀 고정관념을 뒤집는 충분히 답지로도 공부가 될 수 있고 마냥 인강만 쳐다보는 것도 능사가 절대 아니에요. 한 번 정도 좀 알을 깨야 되는 오히려 중위권 친구들보다도 하위권 친구들이 자 등급을 올리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개념만 쳐다보고 이 책밖에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답지라든가 어느 정도 본인이 막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 넘어가는 그런 효율적인 공부 방식으로 하위권의 굴레를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이 친구들이 좀 더 문제적이에요. 이 친구들은 알 건도 다 알아. 근데 약간 좀 헛똑똑이 감성. 3, 4등급 됩니다. 흔히 말하는 좀 중위권이에요. 솔직히 말하는 책장에 솔직히 우리가 거의 알만한 모의고사 다 쌓여있어. 이런 중위권 친구들이 특히나 N수행 같은 경우에는 국어 때문에 반수를 했는데 저번 수능도 4등급이고 이번에도 똑같이 3등급. 오히려 뭔가 하위권보다도 강한 굴레가 잡고 있는 것. 공부도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 진짜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국어는 예. 보통 두 가지 유형이더라고요. 굴곡형, 정체형. 굴곡 정말 많아요. 막 1등급 나왔다 3등급, 그러네. 2등급 나왔다 4등급 이게 될 거예요. 국어는. 이 친구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본인의 최고점이 본인 점수가 아니라 저점이 본인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등급 나왔다 3등급 나온 친구들은 그냥 자기 실력이 3등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굴곡형이 보통은요 애매한 국어 감각이 있어.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은 있는 거야. 그래서 느낌대로 좀 가거든요. 그게 이제 초반엔 좀 먹혀요.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공부 방법을 고민을 많이 안 해봐요.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해야 돼? 잘하면 1등급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거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나 오술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멘탈과 컨디션에 따라 굉장히 굴곡이 더 심해져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 체화가 되지 않았거든.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예. 체계적인 문제풀이가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한 근거를 잡아서 자기만의 전략이든 뭐 예를 들어 문제풀이 순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비문학을 풀 때 어떤 점에 주목을 할 것인지 이런 자기만의 좀 행동 기준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푸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이제 전혀 없고 되는 대로 읽고 풀자 약간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습관들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있어요. 감각대로 풀다가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면 오히려 더 점수가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일단 버리고 새로운 걸 이제 갈아 끼는 과정에서 과도기가 있거든요. 그냥 감각을 배제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 과정을 버텨야 된다. 왜냐면 굴곡이 처음에 이렇게 심하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굴곡이 점점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안정적인 점수가 되는 거지. 본인의 공부 습관을 점검해보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 과정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제일 많이 안 해요 그거를. 떠먹여주기만을 바라고 그렇지. 선생님이 좀 제 부족한 걸 알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자기가 자기 문제점을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스트 바둑왕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자기 시험장에 들어오길 바라는 정도거든요. 맞아요. 선생님이 대신 봐주면 안 되냐는 그런 미친 소리라고 막 예, 그러는데 많아요, 우리가 지금. 지금 몇 번을 더 봐야 돼 수능을. 어쨌든 체화를 시켜서 이거를 꼭 의식하지 않아도 시험장에서 정말 생각 없이 평소 하던 대로 잘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정체형인 친구들은 분명히 실수로 틀린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나 이것까지는 틀릴 게 아니었는데? 그럼 그 영역을 빨리 잡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영역을 타겟팅을 해야 돼요. 우선 시만큼은 그래도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있잖아. 비문학도 타겟팅을 하는 거지. 내가 과학기술은 좀 너무 장르를? 힘들고 인문 쪽은 좀 어떻게 해볼만해 하면은 그쪽을 좀 파는 거죠. 그래서 내 점수를 빨리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마련을 해놔야 된다. 이 친구들도 똑같이 가져가야 될 마인드가 1컷이 이제 80점대에서 90점 초로 만약에 형성된다고 봤을 때 다 맞겠다고 애초에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간 내에 다 풀려다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비문학이 독서론 빼고 이제 3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개를 다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없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다 튕겨요. 그냥 저도 타이트하게 한번 시간 재고 풀어봤더니 막 급하니까 안 읽히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를 그냥 깔끔하게 놔줘.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문학이랑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줄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선택이랑 문학부터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문학이 좀 더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비문학이 항상 높잖아요. 비문학을 나중에 고려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는 게 일단 정체
정체형이었던 친구들은 자기가 정말 부족했던 점을 보완을 하면 그 한 번만 뜰리면 이게 좀 오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굴곡형인 친구들보다 문제만 해결되면 빨리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꼭 성찰을 좀 해봐라. 제가 정말 공감하는 건데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강의하면 칠판에 막 빽빽히 막 적어놓잖아요. 네. 설명을 해놓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다 풀 수 있단 말이야. 오늘 하루 종일 국어를 풀어 하면은 다 풀어요. 근데 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의 압박, 수험장 1교시 이런 모든 요인들이 다 합쳐진 거잖아. 실전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강만 되게 막 여유롭게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렇지. 제가 실제로 비율을 따져봤는데 1타의 인강을 막 듣고 하는 거 물론 좋지만 그 강의를 듣고 나오는 1등급의 비율이 한 1%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인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비율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인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인강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내가 글을 혼자 보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고 3, 4등급 대인 친구들이 또 뭐가 약하냐면 하나씩 풀면 잘해요. 비문학 하나 풀어? 하면 그건 잘 풀어. 문학 하나 풀어? 하면 또 나름 잘 풀어. 근데 80분제고 다 풀어보자 하면 못 풀어요. 이 친구들도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의 실전 연습은 해주는 게 좋거든요. 시간의 압박도 느껴봐야 되고 내가 어떤 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러면 나는 뭐에서 시간을 줄이는 게 효율적일지, 문제 푸는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지금부터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아무래도 등급대도 높고 또 욕심도 더 있는 친구이다 보니까 하위권 친구들보다도 뭔가 국어에 대해서 공부적인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굴곡형하고 정체형을 나눈 거는 진짜 거의 논문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굴곡형 중에는 어느 정도 그 정석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과도기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좀 넘어서야 되고, 정체형인 친구들은 표적을 잡아서 쉽게 먼저 극복이 가능한 부분을 타겟팅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 중위권이라 하더라도 실전 모의고사를 무조건 난사하는 건 아니지만 80분 풀세트에 시간 딱 재서 하는 모의고사 풀이도 수능까지 어느 정도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여기에 딱 하나만, 그러니까 중하위권들 통틀어서 점수를 빠르게 올리고 싶다면 어쨌든 EBS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EBS가 얼마나 연계될지, 그래도 어쨌든 나왔다 하면 완전히 이득이거든요. 문학 작품에 또 반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비문학도 지금 생각보다 또 소재 연계가 세요. 근데 이제 독서 볼 시간이 없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이쪽 친구들은 적어도 현대시랑 고전시는 봐야 돼요. 왜냐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거의. 고전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얼추에 현대어 해석은 될 줄 알 정도로 맥락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현대시도 이제 주제가 어렵거나 표현법이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걸 시험장에서 봤을 때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그게 기준이죠. 백구법 이런 건 다 안단 말이야. 그렇죠. 반복법 다 알아. 그러니까 예, 이런 건 공부하지 말고 역설법인데 이걸 못 찾겠네? 그 시에만 있어. 그럼 그런 걸 미리 공부를 해놓으라는 표현법 거지. 같은 그래서 거. 다른 거 다 그냥 제끼고 예. 중하위권 시간 없으니까 EBS, 현대시랑 고전시라도 꼭 챙기고 들어가. 현대시와 고전시가가 수능 때 연계가 된다면 이 점을 꼭 체감하고 가는 이 영상을 봤다면 그런 수험생들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위권 3, 4등급인데 이제 수학이에요. 아무래도 예전보단 다른 게 원점수 차이가 좀 나요. 중위권이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중위권인가 하는 좀 점수대이긴 해요, 지금 느낌이. 올라긴 했어요. 뭐 4월에 막 4, 50점까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얘네들은? 기출을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는데 오케이. 하위권 친구들이랑 마찬가지로 고난이도 수업 듣지 마라.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22번, 30번 맞춰야지 성적이 오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1등급 애들도 못 맞추는 상황인데 그런 강의 굳이 들을 필요 없다. 3, 4등급 때도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 많을 거고 이제 그거부터 다 맞을 생각을 해라. 이게 첫 번째고, 아까 굴곡형 말씀하셨는데 수학에는 수학에도 원래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어어. 제일 어려운 게 21번, 30번, 맞아. 20번, 29번 그렇지. 이랬는데 굴곡형이 생겼어요. 수학에서 굴곡형의 탄생? 네. 작년 6구 수능이랑 올해 6월까지만 보고도 10간씩 마지막 번호가 두 문제 전부 다 막 쉬웠어. 20번보다 쉬운 21번이 나올 수도 있고. 옛날에는 문제 번호 보고 그냥 킬러 문제 제끼고 하자 있었는데 이젠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풀 수 있는 21번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언제나. 주관식 뒤에서 두 번째 문제인데 3, 4등급에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번호 보고 쪼는 그런 거는 없어야죠. 그렇게 되려면 이 시험지에서 내가 실력적으로 맞아야 되는 문제는 다 맞아야 된다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사실 수학에선 없었어요. 단위도별로 문제 별로 딱딱 있었으니까. 그렇지. 문제 번호가. 근데 이제는 내가 어느 문제는 내 실력에 맞춰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지금 좀 더 올라가는 거고. 문제의 어떤 디테일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중위권 친구로 좀 필요하다. 진짜 수학이 괜찮다가도 이런 사례가 최근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우수수 틀려버리는 수학도 분명히 다 맞은 것 같은데 단실수라든지 세밀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한두 등급이 툭툭 떨어져 버리는. 제가 항상 인우님이랑 6월, 9월 뭐 수능 이런 분석을 할 때 학생들 난이도에 대한 기준을 킬러가 빨리 나오는 그 시기가 되게 현장에서의 그 어려운 감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현장에서 문제 배치. 그러니까 10번이 처음에 어려웠다 이러면은 그 뒤에 아무리 쉬운 문제들 많이 나와도 등급컷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맞춰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런 걸 다 맞췄다 이러면 이제 실력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기출 문제도 보고 되게 쉬운 엔제 같은 것도 좀 보고 쉬운 엔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 등급대에는 옳은 거다. 엔제에 대해서 항상 옛날에 막 1등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어려운 엔제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엔제는 뭐 3등급 정도 되면은 지금의
어떤 그 문제 시장도 수능 그 수학의 지금 난이도라든가 문제 배치 편제의 흐름에 따라서 나오고 있어요. 사교육이 발빠르게 또 대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충분히 필요하잖아요. 중위권 친구들은 조금 더 수학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출 문제로도 넘어가도 되지만 일단 본인이 이 문제 배치라든가 편제에 대한 좀 세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내가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이 문제에서 좀 힘들리구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줬으면 좋겠고 쉬운 엔제 정도도 좀 문제를 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문제 배치 형식이 지금 많이 수학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대비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상위권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 문제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를 또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걸 틀려도 100분이 짱짱한데 6평 성적표를 받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근데 2등급에서 1등급 또 턱걸이인 친구들은 원하는 대학이 생각보다 본인 수준보다 높아서 한 3-4문제 정도 싸움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등급대입니다. 자, 상위권 국어 어떻게 보세요? 개념은 뭐 얼추 되어 있을 테니까 실무 연습 추천하고요. 제가 공부를 했을 때도 9월 시험 때면 거의 하루에 하나씩은 무조건 풀었거든요. 와. 근데 이제 와. 지금부터 그러긴 좀 빡세니까 2-3일에 한 번씩은 실무 풀고 점검을 하는데 이 친구들 같은 오답 정리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해석에서 똑같은 제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더 필요한 거는 나만의 어떤 행동 기준, 그러니까 나의 선집하는 알고리즘 이런 걸 좀 만들어두는 게 이제 좋거든요. 자기 수로 실수의 유형을 정리한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좀 말 그대로 아까도 메타인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게 좋고 사설 많이 풀 텐데 예. 기출 고난도는 한번 다시 돌아봐라. 뭐 예를 들어서 작년 트리핀 딜레마나 PCR 뭐 이런 고난도 기출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풀면서 평가원의 그런 알고리즘을 좀 다시 느껴보는 것도 좋고요. 주간지 이런 것도 추천해요. 리트도 추천합니다. 근데 리트까지도 제가 요즘. 리트를 가르쳐봤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리트 풀다 보면은 리트가 갑자기 주목적이 돼버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여러분들이 보는 게 수능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1, 2등급 친구들이 갑자기 로스쿨 입학하고 싶은지 본 목적이 리트가 돼버리거든. 그런 현상은 생기면 안 된다. 이게 네. EBS나 사설이나 리트나 다 보조 도구잖아요. 수능을 위한. 확실히 깔끔하고 그러니까 교육청보다 훨씬 더 평가원스럽다는 느낌이 야.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트 맹신 막 이렇게 되고 음. 맹신할 정도는 아니다. 본 목적 수능이라는 거 잊지 말고 모든 예. 건 다 도구다. 음. EBS 여러분들 많이 봤을 테니까 예. 변형 문제 풀면서 잘 풀리는 건 냅두고 봤는데 모르겠어? 그런 작품들 위주로 다시 복습하면 좋지 않을까. 두루두루 잘 많이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상위권 친구들 이미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파해 나가야겠다는 기준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공부 습관 좋고 그러나 이제 너무 기출에서 멀어지지 마라. 자, NJ하고 실전 모의고사, 뭐 EBS 변형 모의고사, 주간지 뭐 다 좋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목적을 잃지 않고 늘 기출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간다면 괜찮을 거다. 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학이에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일단 상위권이라고 해도 워낙 이제 1등급 컷이 내려간 많이 시기이기 내려갔죠. 때문에 예. 네, 이제 거기 안에서도 편차가 좀 많이 심하고 맞습니다. 뭐 2등급이나 1등급 턱걸이 하는 친구들 뭐 22번 건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까 아. 중위권이랑 똑같습니다. 네, 킬러는 네. 아직 건들 생각하지 마라. 의미가 없습니다. 2등급부터는 충분히 엔제 시작해도 된다고 보고 단순하게 뭐 풀고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느 파트 부족한지 이런 것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실력은 됐잖아요. 여기부터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진모 집에서 본 모의고사 진모랑 이제 실제 뭐 6월 9월에서의 성적이 이제 괴리감이 좀 큰 사람들이 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가서 72점 나왔어. 근데 집에서 풀어보니까 이거 세 문제 그냥 너무 쉽게 맞췄어. 84점이야.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모의고사 점수가 실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저는 진짜 별의별 케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무튼 뭐 이제 본인 성적이 그렇게 차이가 좀 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네. 실무로 그때 수학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수학 실무 1등급부터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수학 실무는 그 본인의 실력이랑 실제 시험의 그 괴리가 클 때 그 괴리를 맞추기 위한 게 실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84라고 해서 실무를 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6월 9월 평가원 보고 집에 왔는데 점수 차이가 좀 난다. 집에서 풀어봤는데 더 맞는다. 그러면 실무 풀면서 내가 어느 파트에서 좀 시간이 많이 들리는지 어느 이제 번호대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들리는지 이거를 하면서 자기 실력에 이제 실제 모의고사 점수를 맞추는 게 이제 실무를 통한 공부인 거고 엔제는 뭐냐면은 실력을 올리는 거. 그러니까 엔제는 실력을 올리는 거, 실무는 그 실력을 실제 점수로 만드는 거. 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아요. 국어도 네. 실무랑 주간지 딱 그 느낌이야. 주간지로 이제 실력 올리고 1, 2등급 친구들 수학 역시나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제와 실무용 컨텐츠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엔제로 실력을 계속 높이는 건 좋지만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집에서 보는 모의고사와 실제 내가 현장에서 볼 때 어떤 실력인지 이걸 좀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실전 모의고사 좀 쌓아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 솔직히 92점 이상은 뭐 인간쌤들이 잘하시니까 저보다 잘하세요. 네, 가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 이게 무지성으로 사가지고 양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컨텐츠에 대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좀 상위권 친구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무리할 순간
입니다. 우리가 공부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공부 다 좋다 이거야.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건 좋은데 육체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피로해. 하기 싫어 때려치고 싶어. 자 이럴 때 좀 뭔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 이런 것도 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팁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 다들 어쨌든 N수도 겪었고 어떤 부분을 추천해줄 수 있을까? 자 유리쌤부터.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 작은 성과에도 기쁠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 기쁘지 않으면 사실 공부는 더 하기 싫으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미래의 기쁨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 가서 막 신나게 막 여행 다니고 막 연애하고 막 이렇게 막 미래를 좀 행복하게 그리면 좀 버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자기 컨트롤 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기 컨트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어라는 과목의 매력을 느끼는 건 실력으로만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든지 멘탈도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그렇지. 있기 때문에 네. 상위권을 꺾을 수 있는 요소기도 하고요. 아 그게 또 매력이네. 왜냐면 맞아요. 상위권들이 실력은 좋아도 만일 그날 멘탈이 나가면 그렇지. 이게 내려가거든요. 실행직 가는 거거든. 다들 막 잠을 어떻게 줄이냐, 잠 컨트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국어 시험 볼 쳐야지, 때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게 네. 제가 이제 몇 년째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규칙적인 기상과 수면, 컨디션이라는 게 규칙에서 벗어나면 컨디션이 나빠져요. 본인도 뭐 수강생들한테 아침에 문자 보내고 이래요? 저는 같이 일어나서 공부를 해요. 오늘도 이제 와. 6시에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맨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아프거나 이런 것도 사실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 근데 불가항력적인 게 있어. 그러니까 난 아프기 싫어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너무 속상한 거지만 사실은 내가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면 아플 확률이 높거든요. 더 밤새면 피곤하고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냐면 수능 날에도 못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일어나 봤더니 1교시 진행 중이야. 막 그런 불상사 큰일 나잖아. 또 유리쌤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지금부터 그런 루틴을 맞춰놓고 가야 된다. 자 우리 땅호쌤도 어떤 팁? 의정쌤이 좋은 말 해주셨으니까 팬입니까? 조금 약간만 어. 하자면은 공부하기 어려운 거 인정해요. 근데 본인이 제일 불쌍하고 힘들고 비련의 주인공이고 피해자 코스프레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건 인정을 합니다. 와. 근데 그거랑은 완전 다른 거 초조하고 불안할 거예요. 대부분이. 왜? 점수 안 나와. 그리고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거를 되게 남 탓하고, 그러니까 남 탓이라는 게 뭐 부모님 탓도 있고 강사 탓도 있고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요. 남 탓 해봤자 뭐예요? 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 뭘 더 해줄 수 있어? 강사가 여러분들 뭘 더 해줄 수 있어? 없거든요. 내가 공부 많이 안 해서 내가 이 점수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겠다. 아직 시간 충분히 있다. 내가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100여일 남았는데 긴 시간이거든요. 365일에서 100일이면 4분의 1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1시간으로 치면은 여러분한테 15분이 남은 거예요. 옛날에 막 뭐 100일줄 마시고 정리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마무리하고 이런 거는 최상위권. 올해 3월부터 이미 끝났다. 92점이었고 그런 분들이고 여러분들 아직 공부를 해야 될 때고 정리할 때 아니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은 가능할까? 몰라요. 난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누구 탓? 여러분 탓. 그리고 아니, 시간 충분히 있다. 아무튼 우리 땅우 쌤도 이게 쓴소리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다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 있는 지금 순간부터 열심히 해서라도 그래도 이때부터는 내가 열심히 했지 라는 마인드가 들 수 있게 꽤 많은 시간 열심히 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힘들고 아픈 거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과정을 선택한 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달려줬으면 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원탑을 두고 토크 컨텐츠랑 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진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올해 수능을 치르게 될 수험생 우리 민수생 여러분들께 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진해 주시고 저희는 9월 모의고사 리뷰로 이 조합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민우 유리한 데이.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